우리가 수량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퀀터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수량 방정식, 뭐 퀀터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케임브리지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이 사실 수량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학파의 이름을 따서 케임브리지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 학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케임브리지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케임브리지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케임브리지 학파가 조금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경제학계에 큰 어떤 임팩트를 계속해서 주지를 못하니까 이름이 이제 퀀터티 이퀘이션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화폐 수량 이론 퀀터티 티오리는 이제 장기의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론 모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통화량과 물가 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가. 그 다음에 통화량의 증가율, 통화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수준이잖아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한국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그냥 통화량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가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 적당히 이렇게 좀 변형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지 통화량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 수준도 그림에서 알 수 있고 그림 데이터를 이용하면 통화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지 통화 증가율, 통화량의 증가율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퀀터티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통화량 수준과 물가 수준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통화량이 더 늘어나면 물가 수준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예측을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그 수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모형이에요. 단순한 모형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어서 통화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에 따라서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의 차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증가 속도의 차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량 방정식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MV는 PY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화량, 그러니까 현금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가장 적절한 통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V는 velocity라고 해서 유통 속도, 뭐 혹은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머니를 화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머니를 통화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유통 속도는 통화 유통 속도라고 잘 부르지 않고 화폐 유통 속도라고 불러요. 그게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그냥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좀 아무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를 이야기하고 보통 통화 유통 속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수준 PT고요. T 시점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T기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YT는 T기의 실질 GDP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생산 모형, 솔로우 성장 모형, 이제 라머 모형에서의 바로 그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물가라든가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경제 성장 부분에서는 그 Y라고 하는 것이 다 실질 GDP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GDP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거시경제학 전반부의 GDP, 실질 GDP와 뭐 nominal GDP,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실질 GDP를 곱해서 우리가 명목 GDP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P 곱하기 Y는 명목 GDP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명목 거래량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한 국가에서 생산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하는 GDP가 반드시 다 거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됐는데 누군가 구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재고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등. 그 다음에 과거에 만들어진 중고자동차 혹은 주택,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거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 가치, 거래액, 거래량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을 매우 단순화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한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바로 그 같은 기간 동안 거래가 된 거래액이다, 거래의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물가 수준 곱하기 생산된 것, 이건 이제 가격이고요. P는, 그 다음에 Y는 수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얼마 어치가 거래가 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목 GDP를 여기에서는 매우 단순화해서 명목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통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뭐냐? 물론 통화량 우리가 이걸 이제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유통 속도를 곱한 것이 바로 M 곱하기 V예요. 이 값이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가 바로 명목 거래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유통 속도를 잘 정의하면 이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경제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에요. 통화 곱하기 유통 속도가 바로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통 속도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 기간 동안 거래량이 1,000만 원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P 곱하기 Y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명목 GDP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 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제가 뭐 1년 동안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그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 뭐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치킨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동네 주변에 돌아다니는 화폐를 쭉 카운트를 했더니 뭐 제가 카운트한 게 아니고 중앙은행에서 카운트를 했더니 200만 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매출액을 1,000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해당하는 화폐가 통화량이 1,000만 원의 거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5번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200만 원짜리 거래가 5번 이루어지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하게. 자, 200만 원짜리 거래가 모두 5번 발생하면 그러면 거래량은 거래액은 혹은 거래 가치는 당연히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1,000만 원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은 모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200만 원이 한꺼번에 1,000만 원의 거래를 이루지는 않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200만 원이 5번의 거래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약에 경제 내에 200만 원의 통화량이 200만 원의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없고요. 무조건 다 10,000원짜리만 쓴다고 생각해 보시죠.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실제로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럼 사실 문제는 더 단순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실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문제는 사실 더 단순화할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여기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200개가 1,000만 원의 거래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만 원짜리 거래가 1,000번 이루어져도
그건 당연히 1,000만 원의 거래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만 원짜리가 1,000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200만 원짜리 거래가 5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상관없이 만약에 만 원짜리들로만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면,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한 장이 거래를 위해서 1년에 평균 몇 번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카운트해 본다면 만 원짜리가 평균 5번 사용이 된 것이죠. 만 원짜리가 5번 왔다 갔다 하면 경제 내에 모두 200만 원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는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거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속도를 이렇게 접근해서 정의하자는 거예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이 되는 화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어서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뭐 US 달러라든가 파운드, 유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훨씬 더 단순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 단위가 유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잔돈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유로가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 단위다라고 하면 유로 한 장이 한 장짜리 유로가 거래를 위해서 1년에 평균 몇 번 사용되었는가를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로화 한 장이 이 1년 동안 평균 거래에 몇 번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GDP가 1,000만 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 원짜리를, 뭐 1,000원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다 우리가 만 원으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짜리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라고 했을 때 경제 내에 모두 200만 원이 있었다면 200만 원으로 나눠서 만 원짜리 한 장이 1년에 평균 몇 번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통 속도, 빌라스리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바로 5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200 곱하기 통화량이 200만 원이잖아요. 200 곱하기 유통 속도 5를 하게 되면 거래량 1000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고요. 거래량, 명목 GDP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으로부터 우리가 유통 속도를 거꾸로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유통 속도 제가 계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14페이지에 제가 화폐 유통 속도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앞서 이그젬플에서는 제가 현금 통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편의상 M2를 썼어요. M2는 이제 광의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 광의 통화인데요. 광의의 통화를 사용을 해서 제가 유통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명목 GDP를 M2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Y는 명목 GDP입니다. PY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1990년까지는 유통 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90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유통 속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뭐 약간 하락하지만 유통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유통 속도는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보통 경제 내에 화폐가 뭐 만 원짜리 한 장이 1년 동안 평균 몇 번 거래에 이용되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거 그냥 요즘은 현금 잘 안 쓰고 다 신용카드 쓰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신용카드를 긁을 때 뭐 다 금액의 단위가 다르겠죠. 뭐 만 원짜리, 뭐 혹은 뭐 3천 원짜리, 뭐 혹은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다 금액의 단위가 다 다를 텐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만 원짜리만 거래만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카드를 1년 동안 평균 몇 번 긁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한 번 긁기가 만약에 1만 원짜리 거래를 위한 지불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평균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는 카드를 몇 회 긁었는가 라고 이제 평균 몇 회 긁었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화폐 유통 속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물론 신용카드의 개수로 나눠 필요는 없습니다만 또 뭐 편의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고전파의 이분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에 있어서 20년, 30년 혹은 50년 장기에 걸쳐서 통화량과 같은 명목 변수들이 실질 GDP, 실질 금리, 실질 임금 이러한 이제 실질 변수들이죠. 자, 이런 실질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라고 부르는 고전파 경제학의 이분법입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를 어떻게 봤었냐면 명목 변수들은 사실상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봤었던 거예요. 장기에 걸쳐서. 그래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살펴봤었습니다.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바로 총 요소 생산성과 자본 스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라모 모형에서 바로 아이디어와 같은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GDP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통화량과는 사실 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스탁, 자본 스탁, 총 요소 생산성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장기에 걸쳐서 실질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화량이 아니다. 통화량은 장기에 실질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고전파의 이분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런 주장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 부문과 경제 내 그러니까 실물 부분, 실질 부문과 명목 부문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죠. 70년대 이제 80년대까지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의 시각은 사실 좀 이런 측면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부문과 그러니까 리얼 섹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물 부문과 이제 명목 부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들은 통화 정책이잖아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왜 그러한 그 주장이 대두가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념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학자들,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그 다이카토미가 단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저는 신념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기에는 통화량이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된 배경을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둘은 장기에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그러니까 케인즈언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이든 혹은 고전파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이든 두 그룹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파의 이분법은 뭐 장기에 있어서 사실 뭐 통화량과 같은 명목 변수들은 실물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실이기도 해요. 실질 GDP, Y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자본 스탁, 그 다음에 노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머니가 어떻게 1인당 GDP를 높이는가에 대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장기에 있어서 30년, 50년에 있어서 통화가 GDP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러한 주장은 주류 경제학에는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폐 유통 속도 velocity에 대한 가정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 어디죠? 화폐 유통 속도는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는 매우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에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가정은 이건 사실 가정이라기보다는 이건 거의 명백한 거죠. GDP를 결정하는데 M은 money라고 하는 M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에서 확인한 두 번째 사실은 화폐 유통 속도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량에 대한 가정, 통화량은
예,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요.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의 툴이에요. 툴, 정책 수단입니다. 몇 가지 정책 수단이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금리, 이자율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기도 해요. 정책의 수단, 도구가 되고 또는 이제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외생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는 내생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외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내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생적이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뭐 실험을 하는 사람이든 정책을 하는 사람이든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이렇게 값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외생적 프레임워크 밖에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변수들, 그러한 값을 우리가 외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화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시경제의 프레임워크 바깥에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외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우리가 외생적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경제 내에 뭐 많은 구성원들이 뭐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많은 구성원들이 어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캐시를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긴 해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요 정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은 일정한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화폐 수량 이론과 물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볼 텐데, 물론 통화량과 물가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